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자본 축적이 단기적인 성장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투자를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벌충해야 하는 균제 상태로 항상 귀결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본은 어떤가요? 노동력을 대변하는 L의 교육 수준을 대변하는 E를 곱한 것입니다. 교육 수준의 상승이 경제의 산출 수준의 증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도 수학 체감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고학력 노동 인구를 보유했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박사학위를 보유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따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성장 여력이 생길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읽고, 쓰고, 수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좋은 투자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도 수학 체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불행히도 인적 자본도 노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적 자본에 관해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100년 후에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은퇴기로 접어들고 그 후에는 감가상각될 뿐입니다. 게다가 학교와 대학에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단지 현 수준의 교육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모든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축적은 그게 물적 자본이든 인적 자본이든 간에 그 역량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솔로우 모형의 중요한 예측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마땅히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자, 그 말은 꽤 대담한 예측입니다. 만약 그 예측이 완전 사실이라면 가난한 나라들은 모두 부유한 나라들을 따라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균제 상태와 비슷한 산출 수준에 근접할 겁니다. 아마도 저축률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 기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남한과 같은 몇몇 나라들은 분명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재난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갈수록 더 뒤처지고 있거나 적어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로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은 격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라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기억하시는 대로 솔로우 모형에서 생산 요인들은 그것들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번영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제도의 중요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란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생산 요소를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을 창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나라의 제도는 정말 다르니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솔로우 모형이 예상하기론 가난한 나라들이 마땅히 더 빨리 성장해야 하며 유사한 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는 비슷한 수준의 산출량으로 마땅히 수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조건 수렴이라 합니다. 제도나 다른 요소들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빨리 성장하리라 예상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OECD 외 20개 창립 회원국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서구 선진 경제국입니다. 그들은 유사한 제도를 갖춘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그들 국가의 산출 수준은 마땅히 균제 상태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40년에 걸친 이 나라들의 성장률을 세로 추계, 그리고 1960년에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을 가로축에 표시할 겁니다. 솔로우 모형은 1960년에 가난한 나라들이 마땅히 이후 40년 동안 더 빨리 성장한다고 예측합니다. 1960년 당시 더 부유했던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960년에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나라들은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도를 갖춘 나라들 사이에서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조건 수렴입니다. 그러나 최대로 단순화한 솔로우 모형은 또 다른 예측을 합니다. 균제 상태에서의 제로 성장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건 우리가 목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성장률은 가난한 나라들보다 낮지만
그렇다고 제로는 아닙니다. 미국은 20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제로 성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두 가지 형태의 성장을 다시 소환하는 게 유용합니다. 따라잡기 성장과 최첨단 성장. 따라잡고 있을 때는 귀국이 균제 상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난할 때입니다. 이때가 솔로우 모형에서 예측하듯 자본이 축적하면서 귀국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귀국이 균제 상태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늦춰집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즉 최첨단 성장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본 축적 모형은 어떻게 귀국이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우리는 최첨단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변수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다음 비디오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최첨단 성장 상태에서도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다음 비디오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